자, 이거 그동안 쭉 했던 얘기인데 제가 다음 주 홍사원 경찰서 소개할 자료 일부 자료를 더 추가한 것뿐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이제 그러니까 메인 주제 참 오래 걸렸네요. 예? 1시간 40분 나갔으니까. 자, 미 국채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한때 5%까지 갔던 것이 지금 4%까지 무너졌으니까요. 12월 중순 이후에요. 먼저 연준 목표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분이 국제 금융을 좀 이제 알고 싶어졌다. 자영업하시던 분이, 젊은 분이 무슨 저기 살다 보니까는 그거 모르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냐고 저한테 뭐 책 같은 거 소개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제가 한번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그걸 소개를 해드릴까.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겠다 그랬잖아요. 네? 고기 잡는 법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공부한다는 말 있잖아요. 공부하는 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요. 지적 호기심입니다. 뭘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모르면은 아예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좀 호기심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그런 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백은 TV에서는. 그러니까 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별로 제가 볼 때 배울 마음이 없으신 분들인 거고 공부할 마음이 그냥 정보만을 원하는 거죠. 정보만을. 그런 분들은 다른 거 그냥 보세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래요.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체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래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실력이 생긴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른이 됐지만은 내면도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한 사람이 되려면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실력이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미 국채가 이렇게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서 하려면 일단 연준 목표에 대한 이해인데 연준은 뭡니까요? 연준은 제일 첫 번째가 고용 안정입니다. 연준 법에 우리가 그렇게 규정돼 있으니까요. 맥시멈 임플로이먼트 돼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스 스타빌리티 물가 안정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주로 물가 안정만 초점 맞추고 있죠. 그리고 금융 안정이 추가됐지만은 기본적으로 금융 안정은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금융 안정 보고서 정도로 만들고 있죠. 한국은행은요. 자, 이걸 했을 때 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 미국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미국의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미국의 시스템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올랐습니까요? 2021년 봄부터 물가가 목표치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2021년 봄부터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부터 목표치를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왜 그랬습니까요? 자,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보복 소비가 했는데 여전히 공급망이 그러니까 정상화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공급망 교란 이런 얘기 많이 어렸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은 왜 생긴 거예요? 인간과 자연 간의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인간과 동물 간의 공존이 깨진 것의 결과였잖아요. 예? 이건 뭡니까? 산업문명의 실패죠. 근데 산업문명이 물질적인 번영은 만들어놨지만은, 예? 소위 말해서 생태 환경은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이거 공급망이 정상화되게 되면은 바로 잡힐 문제다 이렇게 잘못 이제 우리가 했던 거죠. 대응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쭉 가다가 2021년 연말 정도 되니까 거의 막 이게 치솟아 올라가지고 6%막 돌파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연준의 목표치인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뜨거 해가지고 막 이제 가다가 1년 내내 그냥 계속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 버리니까요. 그러다가 뭐가 터집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가 터진 거야. 유가도 그 이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21년 말부터요. 소비가 살아난다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타격을 입힌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예요? 패권 충돌이잖아요. 패권 충돌. 미국의 패권주의. 내가 국제사에서는 왕이다. 뭐 이게 패권주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내 말 들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네가 너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 너와 나 대등한 관계 아니냐. 주권국가 간의 관계. 예? 이런 속에서 충돌해가지고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의 이 희생양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요? 돈풍과와 관계가 없는 거야. 제가 그래서 비경제적인
경제적인 요인들이 아니잖아, 이게요. 예? 문명적인 요인, 패권주의, 정치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급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공급에. 그래서 제가 비경제적 공급 충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비경제적 공급 충격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치달아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벌써 뭐냐면 21년 말에 우크라이나는 터지기 전에 서비스 물가로 옮겨 붙었습니다. 서비스 물가로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서비스 물가를 옮겨 붙으면요. 물가 잡기 힘들어지거든요. 서비스 물가로 한번 옮겨 붙으면요. 굉장히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미국은 더군다나 서비스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서비스의 비중이.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한 거죠. 지난해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한 거죠. 근데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됐던 거예요. 빠른 속도로요. 예? 3월 달에 0.2 올렸지만 그다음에 0.5 올리고 그다음에 0.75를 4번이나 올리잖아요. 0.75를 작년에 그러니까요. 5월, 6월, 7월, 9월 뭐 이렇게 아니죠. 5월 달은 0.5 올리고 6월, 7월, 9월, 11월 해가지고 4차례 0.75를 올리잖아요. 거의 2.5%포인트를요. 예? 굉장히 빠르게 올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금리를 빨리 지금 물가를 잡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경제는 그러니까 충격을 주기 싫은 거지. 경기 침체는 주기 싫을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융의 불안 정도 그러니까 입히고 싶지 않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연준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연준이 그러니까는 물가를 잡는 거는 일반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소비를 그러니까는 억압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할까 저축을 할까 할 때 기본적으로 저축을 통해 가지고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는데 저축에 영향을 하는 거 소비자들은 되게 장기 저축을 안 하지요. 장기 저축을요. 예? 한 되게 1년짜리 이런 걸 되게 대부분이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1년 이내 선택을요. 저축을 선택할 때요. 예? 그러니까 단기금리는 어차피 올리면은 소비자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는 줄일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를 통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의 투자, 기업들한테까지 금리가 영향을 미치면은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경기가 죽어버리잖아요. 예? 경기가 죽어버리잖아. 예? 그리고 중장기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금융상품들이 박살나잖아요. 금융상품들이 채권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냐면은 단기 금리는 올려야 되는 것은 물가 잡기 위해서 올리되 중장기 금리는 그러니까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장기 금리는요. 예? 중장기 금리는 통제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는 단기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는 그거는 본인들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뒷받침해 줍니다. 예? 1년 물까지 같이 따라서 옮기지요. 예? 그런데 중장기 금리는 우리가 경기에 그러니까는 실물 경기에 영향 미치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에도 영향 미칠 수 있고 금융 불안정에도 가져올 수 있다 보니까는 이거는 그러니까 구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보게 되면요. 이게 작년 3월 달 그러니까 금리 인상 전부터 추세입니다. 연준 금리가 파란색이고 1년짜리 채권 국채 수익률이 주황색이에요. 같이 되게 움직이잖아요. 이건 용인을 했던 거야. 용인을 했는데 그다음에 10년물을 봐보세요. 10년물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올릴 때 같이 좀 따라 올라가죠. 올라가지니까는 이게 그러면 4%를 넘어서면서부터 이게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4%를 넘었을 때가 작년 9월 10월 달 하고요. 올해 그러니까 9월 10월 달 이때잖아요. 딱 1년 격차를 두고서 이게 벌어졌잖아요. 예? 미국제 충격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4%를 넘어설 때마다 그러니까는 이게 충격이 오니까는 그때마다 연준과 미국은 있잖아요. 미국 정부인 재무부하고 연준하고 그다음에 월가가 하나의 그러니까 뭡니까요? 서로가 좋게 말해서 협력적인 작업을 합니다. 네? 협력적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삼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는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꺾은 거 아닙니까? 꺾은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작품은 사실 옐런의 작품입니다. 옐런의 작품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옐런의 작품인데 자, 그러니까 중장기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는 4% 넘는 거는 그러니까 허용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그러니까 이 심한 침체로 안 이어진 거예요.
금융시장 불안정도 상당히 그러니까는 오다가 맞고 그런 거잖아요. 예? 막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우리가 10년물 수익률하고 연준금리의 차이가 되게 10년물 수익률이 되게 그러니까 연준금리만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차이를 흔히 말해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아파트 살 때 우리가 주택을 살 때도 부동산 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P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P요. 예? 예? 수로 붙은 가격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그러니까 오래 묶일수록 뭡니까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비용이 부담이 그러니까 소위 보상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보상을요. 오래 돈을 그러니까 묻어둘수록이요. 그렇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랍니다. 기간에 따른 그러니까 프리미엄. 그러니까 연준금리는 가장 짧은 거잖아요. 가장 단기 금리잖아요. 10년물 수익률하고 굉장히 10년물은 10년 동안 이제 돈을 묶어두는 거잖아요. 예?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보게 되면은 작년 3월달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하락하잖아요. 하락하다가 작년 가을에 이게 좀 반등을 했던 거야. 그게 22년 가을의 미국채 파동입니다. 그리고 쭉 다시 또 내려갔죠. 내려가다가 올해 8월달 이후부터 9월달에 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해요. 23년 가을 국채 파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간 프리미엄을 최대한 억제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대한 억제했다는 건 뭐예요? 중장기 시장 금리는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과제였던 거예요. 올라가지 않게. 중장기 시장 금리는 인상되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건 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이 부분은요.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예? 이 금융시장 이해하려면요. 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이제 시대가 지금 바뀌어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최소한 4.75% 이상은 될 거다. 최대한 5.5%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가장 설득력 있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미 국채가 수익률이 지금 4%까지 무너졌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주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여기서 좀 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장기 채권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는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명목금리,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게 있고 실질금리, 물가를 고려한 게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100만 원 쓸래. 지금 100만 원, 노트북이 100만 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100만 원 가지고 노트북을 살래. 아니면 1년 후에 노트북 가격이 올라가지고 105만 원이 됐어요. 105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은행에다 예금을 하니까는 5% 이자를 준대요. 그럼 1년 동안 예금을 하게 되면 105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그러니까 예금을 할래. 그럼 어느 거 선택할래? 지금 노트북 100만 원 주고 살래? 아니면 1년 후에 예금을 했다가 5% 이자를 5만 원 이자를 받아가지고 105만 원 주고 그 노트북을 살래? 하면은 당연히 지금 산다 그러죠. 예? 1년 동안에 이자 5만 원 붙어봤자 물가 오른 걸로 다 나가는 거니까는 예? 1년 동안 대신 자기 노트북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금리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소비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보상받는 걸로요. 근데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1년 동안 내가 소비를 안 하고서는 노트북을 소비를 안 하거나 구매를 안 해가지고 못 쓰면서 이게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은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적어도 예금을 하려면은 즉 금리라는 것이 최소한 뭐냐면 인플레이율, 물가 상승률은 보상돼야 된다 이거죠. 물가 상승률은요. 예? 물가 상승률은요. 근데 물가 상승률만 보상돼 가지고는 선택을 안 하죠. 아까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짜리 소비할래? 아니면 1년 후에 105만 원짜리 된 거를 이자 5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소비하려 하게 되면 예금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보상이 없으니까요. 내가 1년 동안 소비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잖아요. 실질적인 보상이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그래서 명목금리는 우리가 인플레라고 실질금리의 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럼 장기금리는 뭐냐? 장기금리는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뭐냐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보상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그게 기간 프리미엄이에요. 기간 프리미엄인데 자, 이걸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율은 앞으로 그러니까는 한 10년 정도 봤을 때 앞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율은 얼마 정도 될 거냐. 이것들을 예측할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실질 금리는 얼마 될 것인가. 이것도 예측할 게 아닙니까? 이거를요. 예? 그 다음에 기간 프리미엄은 얼마 될 거냐. 이렇게 예측할 게 아닙니까? 여기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눠지고 있는데, 한쪽은 뭐냐면은, 한쪽에서 뭐냐면 4.75%에서, 적게는 한 4.75에서 한 5.5%가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될 것이다. 그리고 좀 또 한쪽에서는 조금 더 아주 크게 봐가지고 6 내지 7%까지 갈 거다. 이거 굉장히 크게 가는 거죠. 10년물 수익률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진짜,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최소한 한 4.75% 이상은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하나의 이 의견들이에요. 의견들이라고. 근데 어느 게 더 맞는가를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 가장 커다란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니까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율은 그러니까는 앞에 전자는 한 2.5% 정도로 보는 거예요. 네? 연평균 한 2.5%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치가 2%인데 2.5% 정도는 최소한 될 거다. 그리고 좀 크게 보는 사람들은 3% 이상은 될 거다. 네? 한 0.5% 차이가 나는 거죠. 0.5%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실질 금리는 얼마나 될 것 같으냐? 비슷해. 조금 차이. 이것도 한 0.5% 정도 차이 나요. 0.5% 정도예요. 앞에 이렇게 좀 낮게 보는 사람들은 1.5에서 2.0으로 보고 후자는 2.0에서 2.5 정도로 봐요. 근데 기간 프리미엄은 또 비슷해요. 1% 안팎으로는 비슷하게 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누구 말이 더 맞을 것 같냐? 누구 말이 더 맞을 것 같냐를 검증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난 20년간 20년이면 굉장히 장기잖아요. 예? 지난 2003년도부터 2023년까지 보니까는 인플레율이 평균 2.56% 나오더라고요. 소비자 물가 기준입니다. 2.56%. 예를 들면 미국 연준이가 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 지표를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질 금리를 계산을 해보니까는 실질 금리는 연준의 금리에다가 그다음에 인플레율을 빼면 되는 거죠. 빼면 되는 거예요. 실질 금리는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1.1% 정도 나오더라고요. 마이너스 1.1%요. 그 다음에 기간 프리미엄은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에서 연준 금리 차이가 이게 이제 기간에 따른 프리미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한 1.5% 가깝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0년물 수익률을 예상한 거하고 같은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2.91%로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일치해요. 실제값하고 그 공식에 따른 그러니까 인플레율하고 실질금리하고 기간 수익률 그 세 개를 합한 거하고 그걸 합해가지고 구한 값하고 실제값하고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2.91%로요. 연평균이다 물론 2.91% 정확히 일치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그러니까 전망한 4.75에서 5.5가 좀 설득력이 더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설득력. 지난 20년의 통계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지난 20년의 통계치는 앞에 4.75% 최소 4.75%로 보는 것이 그 설득력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설득력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분해를 해봤어요. 2003년 9월 달부터 2022년 8월까지 아니 2023년 8월입니다. 이게 잘못 썼네. 2024년 8월입니다. 2022년 8월이 아니라요. 왜 잘못 썼네요. 제가요. 표기를요. 인플레율이 한 연 2.56%였었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14%였었어요.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이 1.49%, 한 1.5%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10년물 수익률이 2.91%로 정확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은 인플레율은 최소한 2.5% 될 거다. 그럼 뭐 메이크 센스 하죠. 예? 지난 20년간 한 2.56%였으니까는 예? 2.56%니까 향후 10년간 그러니까 최소한 2.5%는 될 거다 하는 게 뭐 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기간 프리미엄도 보게 되면은 지난 20년간 1.5% 됐었는데 이거를 0.7에서 1%로 오늘 낮췄어요.
정부 리스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데도 낮췄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금리는 보니까는 실질금리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요. 실질금리가 지난 20년간에는 마이너스 1.1%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 1.5에서 2.0은 될 거라 이거예요. 1.5에서 2.0이요. 그러면 이게 1.5에서 2.0이 나오려면요. 연준금리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에서 4.5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준금리가. 예? 연준의 금리가 인플레 플러스 인플레에다가 실질금리인데 연준금리에서 인플레를 뺀 것을 그러니까 더한 거니까요. 예? 이게 4에서 4.5%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장 낮게 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연준금리가 향후 10년 동안 4에서 4.5%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평균이요. 물론 평균이요. 그런데 그러면 실질금리가 지난 20년간에는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그럼 이건 우리가 딱 봤을 때 왜 그런 거냐? 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거예요. 인플레보다 낮게.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그랬다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왜 그랬는가 보니까는 제로금리 기간이 있었잖아요. 연준의 제로금리 기간이요.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12월 달부터 2015년 11월 달까지 제로금리 기간이었습니다. 7년간 정확하게. 7년간 제로금리 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인플레율이 많이 낮아졌어도 한 1% 안팎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많이 끌어내린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니까는 소위 이지머니를 대량으로 공급했던 시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지난 20년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향후 10년간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이런 충격은 없을 거를 전제한 거죠. 없을 걸 전제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런 충격은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충격은 나타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1.5를 대폭 높인 거예요. 높인 거예요. 실질금리를요. 근데 이 실질금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준이 그러니까는 4에서 4.5% 연준금리가 4에서 4.5%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준이 지금 5.5%잖아요. 상당 구간이요. 그렇죠? 내려도 그러니까 많이 못 내릴 거란 얘기죠. 4% 이상은 유지해야 될 거라 이거죠.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건 정부 리스크 증가가 된 것을 이 사람들은 인플레라든가 아니면 기간 프리미엄의 이 증가를 요인으로 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 리스크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예산을 통제할 능력을 굉장히 상실했다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국채가 과잉 발행, 지나치게 많이 발행되는 공급 과잉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채 시장의 하나의 상수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상수가. 그럼 국채를 그렇게 대규모로 발행하는 게 계속 이어진다면은 돈도 많이 어쨌든 계속 풀린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부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정부 리스크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뭐 패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충돌 이런 거는 고려 안 하고 미국 자체의 문제만, 미국 정부의 재정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불신, 이 리스크만 그러니까 포함시켜서 계산을 한 거예요. 포함시켜서 계산한 거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걸 오히려 좀 줄인 게 오히려 좀 약간 의아하죠. 지난 20년간은 한 1.5%였는데 그것보다 낮췄으니까요. 자, 그러면 4.75에서 5.5%를 주장한 게 주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준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연준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충격이나 오게 되면 또다시 그러니까는 이지머니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지머니를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금융을 잘 모르시는 분은 지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이상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앞에서 좀 이제 실질금리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고 기간 프리미엄을 설명을 미리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연준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준이 이 금융위 같은 충격이 오게 되면 다시 그러니까는 이지머니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그러니까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이걸 보는 건데 실질금리. 근데 이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런 이지머니 시대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평균 실질금리를 1.5에서 2.0으로 본다는 얘기는. 네? 그걸 전제로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럼 10년물 수익률이 지난 20년에는 2.9%였었어요. 연평균이요.
근데 이게 최소한 4.75%로 올라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4.75%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 변화고요. 한 가지 변화고. 그 다음에 연준금리가 지난 20년간에 1.4%였었습니다. 평균금리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로금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4.0에서 4.5%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지머니는 경제가 정상화만 된다면 잊어버리라 이거죠. 이지머니를 다시 투입하는 것은 어떤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거는 다시 도래할 수가 없다 이거죠. 도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율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율은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니까 인플레이율이 올라갔던 거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에 따른 인플레는 예외적인 현상. 이건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네? 시장 외적으로 충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 현상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잡은 것 같아요. 비슷하게요. 지난 20년간의 인플레이율과 향후 10년간의 인플레이율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2.5% 이상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간 프리미엄을 좀 낮췄어요. 한 최소 0.5%포인트 낮췄단 말이에요. 기간 프리미엄을요.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얘기를 하면서요. 이게 좀 이제 이상한 거죠. 이걸 잠깐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최소한 4.75%가 도래할 거라 이거예요. 향후 10년간은요. 그럼 현재는 근데 4%가 붕괴됐잖아요. 11월 중순 14일부터 그러니까 4% 밑으로 내려갔죠. 지금 3.9% 정도에서 마감돼 있는 상태잖아요. 3.9% 초에서요. 근데 지난 8월 달부터 11월 달간에 이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잖아요. 이때 평균 인플레이율이 3.44%였었습니다. 평균 실질금리는 1.89%였었고요. 기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0.87%였어요. 그러니까 기간 프리미엄으로 이걸 억눌렀던 거예요. 10년물 예상 수익률이 4.46%입니다. 7월 달까지 좀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은 8월 달부터 이게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7월 달부터 연장을 하게 되면요. 10년물 예상 수익률은 4.35%입니다. 4.35%요. 근데 현재 4%보다 미치라 이거예요. 4%도 미치라 이거예요. 그럼 이건 왜 그런 거냐? 기간 프리미엄을 낮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간 프리미엄. 정부 리스크를 낮춘 거예요. 정부 리스크를 낮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율이 지금 하향 추세가 12월 달에 더 추가로 좀 하향된 게 지금 11월 달까지만 지금 저기 인플레이율이 나왔으니까요. 하향 추세가 반영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간 프리미엄을 크게 낮췄다는 얘기는 기간 프리미엄을 크게 낮췄다는 얘기는 여기에 그러니까는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리스크를 방어를 했다는 얘기죠. 네? 방어를 했고 이게 정부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방어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방어할 수 없는 거라면은 지금 10년물 미 국채 가격은 너무 저평가된 거다. 너무 저평가된 거라 이거예요. 지금 4%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미 국채 가격은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간 건데 그게 저평가된 거다 이거예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그림이죠. 지금 4.75%가 최소라고 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아까 제가 옐런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옐런의 작품이요. 자, 지난 11월 달에 미국은 그러니까는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하죠. 미국 재무부가요.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을 쿼럴리 파이낸싱 어나운스먼트를 하죠. 예? 이게 과거에는 별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11월 달에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분기별 자금 조달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미 국채 발행 물량이 좀 줄어들었죠. 거기서 시장이 굉장히 월가가 또 펌핑을 했죠. 지금 미 국채가 너무 많이 시장에 공급돼 가지고 미 국채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덜어줬다 이거죠. 예? 그래서 월가는 계속해서 이걸 펌핑해 줘야 되니까 예?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요. 펌핑을 해줘야 되니까는 그렇죠? 당시에 그러면 이것을 결정한 건 누굽니까? 옐런이죠. 재무부의 수장이 옐런이니까요. 근데 당시에 옐런은 뭡니까? 연방정부 백악관의 한 멤버니까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은 예산이 10월 달부터 시작하죠.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월 달까지가 예산이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예산안 가지고 막 충돌하고 있었잖아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요. 근데 2020년 예산안이 결국 11월 달에 타결되죠. 물론 임시 예산안으로 어정쩡하게 봉합이 돼버리죠. 네? 봉합이 돼. 그럼 예산안이 타결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돈을 짜서 1년치 돈을 그러니까는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재정의 운영에 여유가 생기죠. 돈을 그러니까는 1년치 쓸 걸 확보했을 때는 이걸 땡겨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년치 거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옐런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옐런은. 그러니까 이 예산안이 최소한 임시안이라도 타결이 된다면은 자금 확보가 가능한 거니까. 예? 2024년 예산이 이렇게 확정되게 되면은 돈 쓸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생기니까는 그거를 가지고 좀 우리가 채울 수가 있으니까는 소위 말해서 11월 달에 발표하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은 미국채 발행 물량은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줄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왜 했느냐? 시간을 벌자 이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는 이게 좀 국면에 들어섰으니까는 그러면 시장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 종결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거기에 월가가 또 펌핑까지 해주게 되면 미 국채 시장의 환경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옐런은 제가 볼 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 이건 옐런이면 이 정도 그러니까는 이 머리는 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예? 그러니까 옐런이 굉장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기별로 발표하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달 1월 달에 이제 발표되는데 문제는 옐런이 그러니까 이게 일부 시간은 벌어서 확보했는데 24년 예산으로 대응을 했는데 예산을 1년치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는 미 국채 공급 압력을 좀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긴 거잖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 국채 공급이 구조적으로 과잉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는 상수잖아요. 단지 시간을 뒤로 미룬 것뿐이지.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발표할 때도 또 이 공급 물량을 시장이 예상보다 줄일 수 있다? 이건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1월 달에 분기별 자금 조달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요. 그럼 지금 3.9%까지 내려온 것이 만약에 공급 물량이 만약에 크게 늘게 되면은 다시 또 반등할 수가 있다 이거죠. 반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미 국채 공급 과잉은 기본적으로 증세를 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거잖아요. 증세를 하지 못한 데서. 이건 구조적 문제죠. 그러니까 미 국채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권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해결할 능력이요. 이건 시장에서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기간 프리미엄은 언제든지 플러스 값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억지로 그러니까 시장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해가지고 쭉 떨어뜨렸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간 프리미엄.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기간 프리미엄이요. 그러니까 미국채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연준금리가 4% 이상 한다면은 미국채 수익률은 4.7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기간 프리미엄이 거기에 더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미국채 수익률이 연평균 4.75% 이상을 되려면은 이게 장기 10년짜리란 말이에요. 시장 금리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시장의 작은 비용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미국 시장이, 미국 경제가 어떤 새로운 충격이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건 이렇게 계산한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 국채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든지 아니면은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4.75% 이상을 감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미 국채 공급 과잉 문제는 증세를 하자면 이건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근데 그럼 4.75를 10년물 수익률 4.75%를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고 봐요. 미국 경제 체력이 굉장히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4.75% 우리 최근에 지켜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그러면 억지로 그러니까는 꺾어내리려면요 실질금리 낮춰야 되거든요. 기간 프리미엄이 이렇게 되는 실질금리 내리는 얘기 뭡니까요? 인플레율보다 그러니까는 연준금리를 쫙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시 이지머니를 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제로금리 시대 복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또 풀게 되면은 더 악순환이죠. 시장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인가 이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를 그러니까는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춰서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마이너스로 만들려면은 마이너스로 만든다는 것이 경제가 정상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만든다? 이건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꼴이 되는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마이너스 금리 하는 것처럼 돈 찍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악수지요. 이것도 선택이 별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 국채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은 두 가지입니다. 미 국채 공급 과잉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4.75% 이상을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경제 체력을 만들든지.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 이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옐런이 굉장히 어쨌든 간에 순간 그 위기는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제가 옐런도 제가 일종의 인정을 하는 이유가, 전문가로서 인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옐런이 그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 벌기죠. 시간 벌기.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을 이제 앞두고요. 근데 막 트럼프로 바뀌게 된다면 이거는 옐런식의 방식은 그러니까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 국채가 기본적으로요. 금융위기 이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그러니까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연평균 3,300억 달러 정도씩 증가했습니다. 이게 GDP 증가분의 53%였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조 달러 이상씩 증가했어요. 1조 달러 이상. 이게 GDP 증가분의 166%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투입한 거야. 그래가지고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린 거죠.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게 양적 하나 적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지난 그러니까 한 4년 동안에 팬데믹 이후에 연 2조 3천억 달러씩, 이게, 미 국채 발행액이 연 2조 3천억 달러씩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물론 GDP 증가분에는 156%를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 재작년에 인플레이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인플레이율이. 그래서 명목 GDP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목 GDP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제가 얘기했듯이 과거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한 6,100억 달러 증가하다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 6,100억 달러뿐이 안 증가했었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연 1조 한 5천억 달러씩 증가합니다. 이게 인플레가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부채를 해결하는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방식은 경제학 교과서에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분모에 해당되는 GDP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대신에 분자에 있는 부채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요. 예? 분자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증가분의 1.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국채 공급량이, 미 국채 공급 물량이 구조적으로 미 국채 공급의 과잉 문제는 이거는 하나 상수다 이겁니다.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 두 달, 지금 12월 달 건 안 나왔으니까요. 최근 두 달, 그러니까 새 예산안이 적용되어지는 10월 달, 11월 달 두 달 동안에 보게 되면 여전히 작년도에도 많이 증가했는데 작년도 두 달 동안에도 4,844억 달러가 증가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두 달 동안에는 7,114억 달러로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시장 예상보다 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시장 예상보다. 시장 예상은 이거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진정이 된 거예요. 예산안을 확보한 돈으로. 근데 여전히 공급 과잉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 과잉은. 그러니까 시장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는 제가 뭐랬습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했잖아요. 시중의 유동성이요. 예?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 돈들이 투입된 거죠. 투입되면서 미 국채 가격을 끌어올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겁니다. 과대평가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 국채 응찰률도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해 왔었습니다. 응찰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응해가지고 낙찰이 되어지는, 경매로 진행되니까요. 경매로 진행되는 국채들 보게 되면은 재밌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 6개월 평균하고 11월 달까지는 다들 하락했었습니다. 응찰률이. 예? 옛날에는 보지도 않던 지표입니다. 이거요. 왜? 미 국채는 시장에 쏟아내면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수요가 뒷받침된다.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응찰률을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냐면 미 국채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가 시장을 많이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하고 11월 달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다들 떨어졌죠. 2년물이던 30년물까지 다 떨어졌죠. 그런데 12월 달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10년물, 30년물 이런 장기들이 일부가 나왔습니다. 아직 앞에 단기들은 아직 안 나왔고요. 단기, 중기, 그러니까 5년물 밑에들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근데 보게 되면 5년물은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10년물과 30년물이 조금 회복됐습니다. 회복됐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죠. 국채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죠. 네?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응찰률도 좀 높아지는 거죠. 응찰률도 높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는 옐런의 그러니까는 이 작품이 작동을 한 겁니다. 작동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1월 달에 발표되어지는 미국 재무부의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이 발표를 보고선도 시장이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이걸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지금 재정을 가지고 메꾸고 공급 물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 4월 달에 발표하는 건 이제 압력이 더 커지죠. 그걸 미뤄뒀던 걸 다 그러니까 발행을 해야 되니까요. 뒤로 미루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1월 달 거를 지켜보게 되면은 근데 이걸 마냥 미룰 수는 없잖아요. 1년 동안 미 국채를 발행해야 될 액이 있는데 내년 9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9월 달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고 9월 달로 가면 갈수록 대선에 임박하는 저 시기잖아요. 예? 임박하는 시기라고. 그럼 뒤에다가 만약에 문제를 이전시키게 되면은 더 큰 부담이 있죠. 선거에 더 큰 부담이 있죠. 예? 금융시장에 그러니까 충격이 만약에 오게 되면 더 큰 부담일 겠습니까? 선거 임박해가지고요. 그런 점에서는 1월 달에는 다시 현실화시키지 않겠는가. 미 국채 발행 물량을. 그러면 다시 4%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좀 전망을 합니다. 저거 한다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향후 그러니까는 이 미 국채 향방이라는 것은 과거하고 달라진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4%도 지금 현재 무너지고 3.9%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은 4%까지 내려왔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은요 많이 지금 이제 높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4% 이상 혹은 4.5%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그러니까는 열려 있는 하나의 이 구조다. 그러다 보니까 4.75를 그러니까는 하나의 장기 평균의 예상치로 그러니까 전망을 하는 이유가 이 미국 내부에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는 미 국채의 공급 물량이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게 비롯되어지는 거라는 점에서 과거하고 차이가 거기서 비롯되는 점에서 과거에 제가 분석했던 거하고 큰 기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미 국채에 대한 것을 이 정도로 좀 한번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제 정리를 했는데